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1960년 4월 19일 민중들의 외침과 함성과 항쟁에 입각해서 당시 독재자였던 이승만을 하야시키게 됩니다. 그게 4.19 혁명이죠. 그런데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진짜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승만의 독재 때문이지 않아? 이승만의 정권에, 그리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때문이지 않아?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수망살 공부하신 분들은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배경이었잖아,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처벌을 실패했고 농지개혁 조금 불만족스럽게 했고,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상실했고, 한국전쟁 중에 선조만큼 그렇게 도망을 쳤고 민간이 많이 학살했고,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도 결과적으로 지금 내일 모레 총선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의 역사, 쉽게 이해해서 이승만이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질을 했냐, 이게 과연 3.15 부정선거, 1960년 4.19 직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때문에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냐, 이승만의 독재 과정을 선거로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미군정까지 이렇게 48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 미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알고 이제 계셔야 되냐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48년 5월 10일 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 평등에 입각한 총선, 보통선거가 치러지죠.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들이 당선됐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바로 당선되고 나서 한두 달 후인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제헌헌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을 제헌국회의원이다, 제헌국회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제헌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미국을 본따서 4년 중임제입니다. 4년을 2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갑니다만, 미국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4년 중임제 2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초대 대통령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워싱턴이 아니다, 내가 초대 대통령인데 내가 우리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주어야 후임 대통령들도 이걸 존중하지 않겠냐.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제퍼슨이 3, 4대 대통령인데 너 좀 더 해라. 아니,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이걸 지켰는데 나도 지켜야지. 미국은 이래서 4년 중임제가,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는 4선까지는 하긴 합니다만 이게 지켜져 왔단 말이죠. 우리도 미국을 본따서 4년 중임제로 갔는데 왜 하필 우리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어서 이놈의 민주주의가 헌법에 입각한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자, 하여간 헌법에 입각하면 4년 중임제예요. 그러면 이승만이 48년에 대통령이 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52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임에 성공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5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승만은 60년까지도 대통령을 했고 60년에서 더해 먹으려고 나오게 된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초대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에요. 원래 국회의원들 임기가 4년이잖아.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50년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때 바로 친일파 처벌 있었고 농지개혁법 만들어지고 귀속재산 처리법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친일파 처벌 이런 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지를 이승만이 받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총선, 한국전쟁 직전인 50년 5월에 열리는데, 이때 이승만을 지지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계열이나 한민당 계열이 우수수 낙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50년 딱 총선을 치렀는데 52년에 대통령 선출할 때 제헌헌법에 입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잖아. 이승만은 50년 총선 결과 보고 와, 나는 끝났구나. 나는 52년에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구나. 왜냐하면 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낙선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선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차라리 천을 수도 있겠네, 씨발. 50년 전쟁이 일어났어. 그 전쟁이 한국전쟁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아요. 전쟁에서 발발해서 53년까지 이렇게 3년간 전쟁이 있었어요. 6.25.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52년에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고 당연히 임시 국회의사당도 있었겠죠. 아니, 이제 곧 국회에서 대통령을 갈아치울 생각을 야당 국회의원들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국회의사당으로 불러 모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조금 찜찜했을 겁니다. 이승만이 무슨 수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시마다도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는 통근버스가 있어요. 통근버스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고 하니 갑자기 군용 트럭이 그 국회의사당 앞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 열고 이 자식들 이거 국회의원들 버스야 비켜 그랬는데 군인들이 피식 웃죠. 그리고 저기서부터인가 달달달달 포크레인 지게차가 옵니다. 그 포크레인 바가지 알죠? 그 바가지를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 밑에 집어넣어서 그걸 들었다 내렸다 농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건 뭐야?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가 바이킹 돼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막 머리 깨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버스 문을 열더니 총을 들이대고 내리시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시죠. 와, 막 아파가지고 막 온몸이 막 다리 나가고 막 기어가지고 국회의사당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헌병들이 국회의사당을 다 에워싸죠. 원래 헌법을 개헌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개헌을 하겠다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원래 헌법 제헌 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해야 되는 건데 직선제로 바꾸겠대. 원래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승만이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기 힘드니 직선제로 바꾸자는 거고 마침 전쟁이 한창이니까 전쟁 중에 군대 통수권자가 바뀌기를 불안해하는 남한 국민들의 마음을 딱 이용해 먹기 좋은 거죠. 이걸 여러분 첫 번째 개헌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1차 개헌이라고 이렇게 1차라고만 쓰겠습니다. 발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헌법 내용은 다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출한다는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로 바꿔버리는 개헌이에요. 이 1차 개헌에 입각해서 이승만이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52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6년까지 대통령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2대 총선이 있었죠. 원래 총선,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게 총선이고 대선이 대통령 뽑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듯이 이때 처음 재헌국회만 2년이었고 계속 4년이에요. 54년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50년, 54년 이해되시죠? 3대 총선이 치러지는데 이때부터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선거 유세하다가 정치 깡패들에게 두드러 맞기 다수였고요. 그 다음 개표를 할 때도 야당 참관인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부터 거의 그냥 일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선거 이야기, 대선 이야기는 대선 전에 좀 진짜 대선의 역사 해가지고 아예 각 대선별로 20분, 30분짜리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만 이야기하는데도 한 30분 예상하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54년 총선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진 이승만이 야, 지난번에는 조금 내가 독재하듯이 헌법을 개헌했잖아.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표결로 개헌을 할게. 근데 그 개헌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승만의 4년 중이면 56년의 대통령직이 끝나야 되고 56년 대선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신은 초대 대통령이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재. 초대 대통령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총통제로 바꾸겠대. 쉽게 이야기해서 세 번째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대. 이걸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선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개헌.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 숫자가 203명이었어요. 저는 이제 머리가 좋아서 이게 다 천재여서 이게 됩니다. 3자와 2자.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 이게 135.333이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그래서 136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거고요. 135표가 나오면 부결이 되는 건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몇 표 나와? 135표가 나와버린 겁니다. 삼선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붙였는데 자유당에서 무기명 투표했더니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이때 이승만은 굉장히 불쾌했고 자유당 국회의원들 어찌할 바를 몰랐고 표 단속을 못한 거죠. 한 표 차이로 삼선 개헌이 통과가 안 되게 생겼는데 당시 서울대 교수, 수학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야, 어떻게 0.32 반올림 될 수 있냐. 수학적으로 0.55 이상부터는 세우는 거고 0.4 이상부터는 죽이는 거 아니냐. 4는 죽일 4자, 5는 세운다. 4, 4, 5 입시켜서 땅 통과를 시켜버리네.
이걸 무슨 개헌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 2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게 삼성 개헌이고 이게 그 유명한 4.4.5.2 개헌인데 이게 바로 1954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만이 56년 대선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56년 대선이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10분, 20분, 30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순 없고 56년 대선에서 이제 이게 러닝메이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 따로 있고 부통령 후보 따로 있는 건데 자유당에서는 대충 하겠습니다. 이승만과 이기붕이 있고요. 당시 이제 한민당이 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신익희가 있었고 여기서 장면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왔어. 이게 대통령이고 이게 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신익희가 상당히 유력했죠. 진짜 유력했습니다. 근데 대선 일주일 전에 신익희가 나주로 유세 가는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리니까 문제는 당시 헌법에 입각하면 한 번 대선 후보를 정하면 새로운 대선 후보를 못 낸다.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죠. 자,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56년 대선 여러분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구호를 냈던 대선입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유당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설마 이보다 더 못 살까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당선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 왜? 신익희가 추모표가 100만 표가 훨씬 넘어버렸고요. 당시 젊었던 조봉암 한때 사회주의자였고 이승만 정권에서 뭐 농림부 장관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조봉암이 200만 표 이상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때 조봉암이 멋있는 말을 했거든. 나는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 쉽게 이해해서 개표를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익희가 살아있었고 조봉암이 나중에 그래 일단은 이번엔 신익희로 갑시다. 이승만 독재를 끝냅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권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차마 조봉암은 한때 사회주의자니까 표를 주기가 그랬고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추모표, 무효표가 100만 표가 넘게 나온과 동시에 그러면 좋다. 부통령이라도 민주당에서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56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은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명이 당선이 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56년 대선입니다. 56년 대선에서 인기 스타로 떠올랐던 조봉암이 진보당을 만들어요. 진보당을 만들었더니 이제 이게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이 조봉암이 대선에 나오는 게 싫으니까 이 진보당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간첩당이다라고 해가지고 조봉암을 59년에 사형을 시켜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60년 대선에서 이승만이 또 출마하게 되는데 이승만의 고민은 뭐야? 지난번처럼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 여기 또 이승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기붕이야.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이 됩니다. 이 조병옥은 4.3 항쟁 때 그 사람 많이 죽였던 당시 경찰 지금의 청장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고 하여간 좀 그렇죠. 여기 이제 장면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60년 3.15 선거를 3월 15일 날 치르기로 한 거죠. 자, 근데 이승만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내가 좀 표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조병옥이 아파. 그래서 미국에 수술하러 가. 원래 항상 총선도 대선도 다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병옥이 아파서 미국에 중대한 그때 위암인가 걸려가지고요. 수술을 받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승만이 야, 선거 일정을 좀 당겨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5월에 모내기 한다고. 5월 초에는 모내기 안 해요. 5월 중후순부터 6월 초까지 모내기 한단 말이죠. 농번기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냐? 아니 하루 모여서 선거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조병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억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건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에서 수술 받다가 뇌출혈인가 뭔가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못 내네.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60년 내 이승만의 나이가 8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언제 뭐 가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잖아. 그런데 56년 대선처럼 만약에 장면이 당선이 돼버리면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이승만이 혹여나 한나라로 가버리면 이건 정권 교체가 되는 거고 그럼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이 4.19를 한 방에 다 못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4.19가 왜 일어났냐 그럼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승만의 독재에 대한 불만 이건 독재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
이제 3.15 부정선거는 다음 시간부터 4.19 이야기할 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3.15 부정선거가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런데 4.19 의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19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의거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중고등학생들이 그걸로 뛰쳐나왔을까? 이게 어찌 보면 이승만이 재발등을 찍은 건데 50년대 굉장히 교육열이 어마어마했고 이승만이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학교를 많이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냉전체제에서 북한과 대립하고 전쟁 직후 상황이다 보니까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실제 상황에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뛰쳐나온 측면도 있었고 이때 또 하나 언론 역시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 내용을 뭐 서울신문 같은 나쁜 어용신문사 빼놓고는요 낱낱이 고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진짜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오는 4.19 항쟁 의거는 3.15 부정선거고 이승만의 독재였다. 왜 독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설명을 해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3.15 부정선거부터 4.19까지 이것만 또 20분 30분을 해야 됩니다. 이승만이 저는 선거만 가지고 독재했다. 이승만이 정말 제가 언제 그랬죠. 이승만은 까도 양파 같은 사람이다. 제가 일제강점기 이승만 이야기하면서 위임 통치청원서도 말씀드렸고 이임시정부에서 처음 탄핵당해서 잘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 미군 정기에 대한민국이 단독정부가 수립할 때까지 이승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친일파 처벌 실패도 이승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고 근데 지금 선거 역사만 놓고도 이승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독재자인데 진짜 3.15 부정선거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들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은 이야 진짜 민주화 됐구나 라는 걸 다음 시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4.19 혁명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대선에서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대통령 이승만은 쉽게 당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60년 대선이 원래 5월 달에 치러지기로 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후보 조병옥이 아파서 미국에 치료차, 신병 치료차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승만이 선거 일정을 3월로 당겨버렸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조병옥은 또 미국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60년에 85세였던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이제 문제는 56년 대선처럼 부통령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면 이게 큰일 나게 생기는 거야. 왜? 아니, 85세 이승만이 4년 안에 뭐 하늘나라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면 그대로 부통령의 권력을 계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 자유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5 부정선거라는 건 이승만을 위한 부정선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유당 새끼들이 자기들을 살려고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이 3.15 부정선거 때 뭐 관권, 금권 선거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3월 15일 가기 전에 2월 28일 날 대구에서 먼저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권 선거죠 이게. 왜냐하면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장면이 일요일인데 유세를 해. 근데 막말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장면이 유세를 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그 유세 현장에 놀러를 가게 되면 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갑자기 초, 중, 고등학생들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시켜버린 거지. 이게 관권 선거잖아요. 아니 자유당 측에서 대구 교육청에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당시 뭐 대구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일요일날 학생들을 등교시킨 내용들을 보면 일요일날 영화 관람을 하겠다. 일요일날 시험을 보겠다. 일요일인데 토끼 잡으러 가겠다. 이딴 식으로 학생들을 등교시킵니다. 일단 일요일날 학생들 등교시키면 사건이 터져요. 1929년에 광주 항일 학생운동도 일요일날 학생들 등교시켜서 빵 하고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들이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거울로 뛰쳐나옵니다. 이게 바로 228 의거입니다. 이때 초등학생들까지 함께 뛰쳐나오죠.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멘붕이지. 막말로 중고등학생들이야 대학 가야 되니까 당신은 엘리트거든요. 중고등학생이면. 뭐 일요일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만 당시에 초등학생이면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들은 이게 뭔 죄야 일요일날. 그래서 이게 228 대구시위입니다. 그래서 228 대구시위가 있었고 3월 15일 날 이제 운명의 그날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자유당 정부에서는 선거 결과를 미리 짜맞췄어요. 이승만이 80% 득표율 정도 하고 이기붕이 한 70% 득표율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3월 15일 날 선거를 치르기 전에 어떤 부정들이 행해지냐면 사할 사전투표라고 해가지고요. 각 선거구마다 40%씩 미리 이승만하고 이기붕을 찍은 표들이 확보돼 있었고 3인조 투표, 5인조 투표라고 해가지고 글을 모르는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데리고요. 마을 리장 막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가가지고 자, 이기붕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찍읍시다라고 해서 찍게 만들었고 어떤 투표소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죠.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이렇게 인장을 찍는 그거보다 높은 곳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가지고 장면 쪽으로 찍으려고 하면 나무 막대기에 고무장갑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기붕 찍어 하고 이렇게 막 압박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올빼미 투표라고 해가지고 밤에 선거표가 다 바뀌어요. 투표용지가 다 바뀝니다. 이 투표용지 바뀐 투표용지를 밤에 바뀌었다라고 해서 올빼미 표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장면을 찍었어. 그러면 그 선관위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구에서 참관인들이 장난을 쳐요. 투표용지에 막 빨간색 인장을 찍어버려 막. 피아노를 쳐버려. 그러니까 무효표가 되는 거지. 이걸 피아노표라고 이야기하고요. 선거 투표용지를 이 묶음 정도를 가지고 제일 앞장하고 제일 뒷장만 이승만과 이기붕이고 중간에는 장면을 찍었던 투표용지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승만, 이기붕 몇백 표야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도 했다. 이걸 이제 샌드위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15일 날 이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 반공 청년단들, 정치 깡패들이 나가가지고요. 당시 야당 참관인이 참관하려고 하면 막 야당 참관인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함께 경찰서로 막 끌려가는 막 그런 식이 되기도 하고 또 개표 현장에 야당 참관인이 거의 참관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참관했던 사람이 투표용지를 들어 올렸더니 진짜 말도 안 되게 미리 이승만과 이기붕 표를 찍어놓은 게 다 들통이 난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나는 이런 선거에서 실제로 이 선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건도 있었고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존재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득표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붕 득표율이 8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승만을 88% 정도로 줄이고 이기붕을 70% 후반대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성 경쟁이 자유당 와 대단해. 이승만, 이기붕에 충성하려고 사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투표, 올빼미 표, 피아노 표, 뭐 샌드위치 표 너무 많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기붕하고 장면 대결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너 이기붕 찍을 거야? 장면 찍을 거야? 그럼 다 장면 찍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표 결과로는 이기붕이 800만 표가 넘게 나왔고 장면이 180만 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이기붕 표가 80%가 넘어간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건 여러분 대구에서는 장면표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기붕표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구에서만 장면표가 5,000표가 나왔으면 말 잘못했어요. 이기붕표가 5,000표가 나왔으면 장면표가 32표가 나와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선거야. 특히 당시 마산 지역에서 부정선거에 분노해가지고 마산에서 학생들이 먼저 봉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간 초특급 엘리트라는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 권위의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한 학생인데 우리가 그걸로 뛰쳐나가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뛰쳐나오는 거죠. 마산 고등학교, 마산 상고 학생들이 뛰쳐나오는데 이때 아니 3.15 부정선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문을 듣고 뛰쳐나왔는데
아니 그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요. 마산에서만 8명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아니 어떻게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냐. 3월 15일 당시입니다. 그랬더니 당시 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이제 당선된 거나 다름없었던, 당선은 됐죠. 당일. 아직 취임을 못한 거지. 이기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경찰들에게 총이라는 건 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갖고 놀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딴 발언을 해가지고 마산 시민들이 분노했는데, 문제는 그날 8명의 사상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죽는 사람이 나왔어. 부상자는 수십 명 나왔어. 근데 문제는 전주 학생 중에 마산상고 입학 시험을 보러 왔다가 마침 그날 시위에 참석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김주열의 형도 함께 따라왔다가 동생을 찾게 되고 엄마까지 마산에 와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하다 보니까 마산 시민들도 놀래가지고 너희 경찰들 김주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하고 난리가 났고, 마산에 있는 저수지에 혹시 여기 빠져서 죽은 거 아니냐고 물까지 빼내는 정도로 마산 시내에서 김주열이라는 전주 학생이 행방불명이 됐다더라 라고 이렇게 소문이 점점점 이렇게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3.15 부정선거가 끝나고 솔직히 사람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 스스로는 장면 찍었다라고 하는데 이기붕이 80% 이상의 득표를 가져가니까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선거예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가 거의 한 달쯤 지난 4월 11일 날 갑자기 마산 앞바다에서 행방불명이 됐던 김주열의 시신이 빵 하고 떠올라 버린 거죠. 상황은 이런 거야. 그 체류탄이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요. 근데 김주열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는데 왼쪽에 눈에 체류탄이 확 미제 체류탄이 박힌 상태로 떠올랐는데, 원래 체류탄이라는 건 하늘 향해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어떤 경찰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 김주열이라는 학생을 향해서 정면에서 쏘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신이 된 거지. 바로 죽어버린 거지. 이 시신 처리 과정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경찰이 마산 앞바다에 수장을 시켰는데 이 시신이 떠오르면 안 되니까 고기 잡는 그물에 돌하고 김주열의 시신을 같이 넣어서 빵 하고 그물만, 위 그물만 잘라버린 거죠. 그럼 이제 김주열 시신은 마산 앞바다에 계속 수장될 수 있었는데, 마산 앞바다에 혁명적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 그 물고기들이 그물을 뜯어먹은 거야. 무슨 그물을 뜯어먹었겠습니까? 김주열 시신을 입질을 하려다가 그물이 찢어진 거죠. 아니 실은 몰라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물 바깥으로 돌이 빠져나가면서 시신이 떠올랐는지 제가 마산 앞바다는 안 들어가 봤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4월 10일 날 이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라 버리니까 이 당시 김주열이 입학시험을 봤던 마산 상고와 마산고 학생들, 그리고 마산의 여고생들이 울부짖으면서 뛰쳐나오고 시민들까지 뛰쳐나와가지고 이 마산 시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마산 시민들 중에 칼빈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하고요. 수류탄 열쇠가 탈취돼가지고 여기저기 경찰서 다 폭파시켜버리고요. 당시 마산 시장 집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난리가 납니다. 이때 시위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산에서만 이렇게 시위하고 있을 때 시위가 서울로 확산이 안 되고 있었고, 당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학생 형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엘리트의식에 쩔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당시 경남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4월 4일 무렵에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가 드디어 서울로까지 올라오는데 4월 18일 날, 그럼 이제 4월 19일 날 하루 전날까지 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중앙청에서 3.15 부정선거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찌 보면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서울에서 처음 고려대 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고대 총장의 시위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만류해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당시 자유당에 따까리 짓거리 했던 동대문 사단 있지 않습니까? 이정재, 그리고 행동대장 유지광, 그리고 그 부하들 뭐 독사, 낙화유수, 아니 유지강을 필두로 해서 이런 동대문의 건달들, 정치 깡패들이 쇠파이프 몰고 가가지고 아니 집으로 향해 해산하고 있는 고려대 학생들을 집단 린치를 해버리는데, 한 100여 명이 시체처럼 땅바닥에 뒹굴고, 이게 옛날 야인시대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대 학생들이 피습당해 있는 걸 또 당시 언론사는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당시 기자들도 사명의식이 있었거든. 독재 정권에 함께 저항했거든요. 이걸 신문에 실어버리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정치 깡패들이 고대 학생들을 린치만 안 했어도 4월 19일 날 큰 사고가 안 터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문지상에 실려버리면서 4월 19일 날 이제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당시 청와대, 경무대 앞으로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근데 당시 또 이승만의 지금의 경호실장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의 거의 양아들급 취급받고 있었던 곽영준가 이 새끼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와 경찰들이 또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4월 19일 날 서울에서만 기록이 다양합니다. 108명 죽었다 혹은 120명 죽었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부산, 광주, 대구, 마산 난리도 아닙니다. 전국에 4월 19일에만 18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 4월 19일을 피해 화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월 19일 날부터 며칠간 더 항쟁과 시위가 계속됩니다만 부상자만 5,000명 가까이 나옵니다. 4월 19일에 이렇게 서울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발포에 의해 죽게 되니까 이승만이 놀래가지고 4월 19일 날 4시 반경인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전쟁의 영웅이었던 송요찬 장군이었는데 송요찬 장군이 계엄사령관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군대 몰고 와서 서울에 있는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을 진압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송요찬 장군이 봐도 3.15 부정선거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송요찬 장군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당시 미국이 벌써 이승만에게 마음이 떴구나는 걸 송요찬 당시 계엄사령관이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엄군이 시민을 진압하기는커녕 시민 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무대에서 계속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그 시민군을 계엄군이 대한민국의 군대가 보호했고 탱크에 시민들이 올라타가지고 함께 군인들까지 이승만 하야를 이야기하면서 3.15 부정선거 다시 실시하라를 이야기하면서 경무대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해요.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선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거지. 아니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 하야까지 이제 자기 물러가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데다가 군대까지 시민 편을 들어버렸는데 그럼 이제 미국이 이승만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의사를 당시 주미 대사 메카나시인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까지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는 카카 안 되겠습니다. 이 저 시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시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니 당신이 하야하십시오. 근데 이승만 하야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이 3.15 부정선거였던 거 인정하겠다. 이기붕의 당선을 무효선언하겠다. 당시 3.15 부정선거를 이끌었던 최인규 내무부장 날리겠다. 그리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심했다고 그럼 내가 자유당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유당도 버렸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도 버렸고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까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규모가 계속 커지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4월 25일 날 아니 대학 교수들이면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지식인 계층이고 또 약간 보수적인 그 대학 교수들조차 서울시가지를 행보하면서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구호를 외쳐버리면서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이때 대학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역사 전공 교수들과 철학 전공 교수들, 역시 문학자들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마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니 이게 이승만이 이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승만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 역시 이승만에게 이제 여보 그만 미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니 이승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버틸 힘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다 버리더라도 대통령직이라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승만이 그래? 그럼 나 물러나면 이제 더 이상 희생자는 없는 거지라고 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에 4월 26일 날 이승만이 국민이 원한다면 그 떨리는 목소리 진정 국민은 진작부터 원했는데 내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하야 성명을 발표하니 그 4.19가 일주일 후인 4월 26일을 우리는 승리의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4월 19일 무슨 화요일? 피해 화요일. 4월 26일을 승리의 화요일. 그리고 이제 4월 27일 날 또 이승만이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빨리 하야에 사인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하야 성명을 발표해놓고도 사인을 하지 않으니까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랑 와가지고 제발 좀 사인을 하십시오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도 시위가 안 끝나. 막 이기붕 집은 불타고 그래. 그래서 이기붕은
원래 자기 큰아들 이걸 이승만의 양자로 보냈지 않습니까? 집이 불타서 피신해 있는 이기붕에게 이승만의 양자였던 이강석이 어디선가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사단이 났고 난리가 난 거 아니냐고 자기 아빠와 엄마를 총으로 쏘고 자살을 해버리죠. 이게 이기붕 일가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끝내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4.19 의거로 인해서 당시 독재자였던 이승만을 몰아낸 겁니다. 이 4.19 의거는 어찌 보면 이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 한반도에 있는 백성과 국민이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선왕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공화정의 주인은 국민인 걸 알게 해준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민주주의의 이게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성공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승만은 하야하고 나서 앞으로 5년인가 더 삽니다. 65년도. 그러니까 85세, 60년에 85세 했으니까 이승만이 90살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하와이에서 그렇게 죽는데 실은 이승만이 비행기 타면서까지 나 금방 돌아올게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예요. 찾아보십시오. 자, 이승만이 그렇게 하야하고 4.19 혁명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기붕은 죽었죠. 그럼 장면은 당시는 부통령이죠. 이승만과 이기붕이 그 60년 3.15 부정선거로 당선만 된 거지 취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 장면이 야당의 대표로서 부통령직으로서 뭔가 하기 그러니까 장면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장관 서열 랭킹 1위가 외무부 장관 허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무부 장관 허정을 미국이 가장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정, 과, 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허정, 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합니다. 3차 개헌이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개헌입니다. 총선을 치러서 다수당이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3차 개헌하고 총선을 치렀더니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윤보선이 나오고 총리가 장면이 되는데 행정권은 총리, 장면에게 있었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결론 짓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했고 허정의 과도 정부에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 내각제 개헌인 3차 개헌을 했고 총선을 치렀더니 민주당이 압승했고 장면 내각이 수립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은 맞이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 민주화의 열기가 1년 후에 5.16으로 작살이 나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4.19 의거가 4.19 항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공한 민중의 혁명 4.19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케이?